유산 후 암이 걸렸다. 결혼 1년 차 새댁으로서 저는 그동안 큰 굴곡 없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기에 앞으로의 삶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자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결혼 5개월 만에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접했지만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애써 부정했던 만큼 상실의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다시 아기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닿은 것일까요? 2달 뒤인 6월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와 준 아이가 얼마나 고맙고 애틋하던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에 남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몸을 살폈습니다. 동그란 아기집만 보이던 초음파 사진이었지만 그 작은 생명이 어찌나 대견하고 사랑스럽던지요. 그런데 정기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아기집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임산부의 볼록한 배만 봐도 눈물이 흘렀고 주변의 임신과 출산 소식은 마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평탄한 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요. 저를 감싸고 있던 오만과 자만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유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검사를 모두 받았고 다행히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결과에 감사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피로와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유산 후 몸이 약해진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직장에서 생애 첫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 자부했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좌측 유방에 악성으로 의심되는 혹이 있으니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무서운 일이 또 생길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유방암 환자였던 터라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간단한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확인한 절개 자국이 10cm가 넘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지만 절제한 조직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악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성 혹 안에 악성 종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4세 나이에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이라는 사실보다 임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2년간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절제한 암 조직의 크기가 0.7cm로 작으니 정밀 검사를 통해 암의 성향에 따라 항암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을 이틀 앞둔 7월 23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죄인이라며 거듭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산을 2번이나 겪은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2주 뒤 정밀 검사 결과 초기이고 암의 성향도 순한 편이라
항암 치료는 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치료와 항호르몬제를 성실히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항호르몬제는 기본 5년 복용이지만 6개월 후 상태가 좋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임신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유산이 있었기에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이 유지되었더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출산 후에는 수유 때문에 또 미뤄졌을 테니까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꼭 완치해서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는 굳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1년 뒤 볼록한 배를 어루만지고 있을 제 모습을 조심스레 그려봅니다. 두 번째 사연. 급하게 한 상견례. 돌아보면 지난해는 저에게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을 못해 애를 태우던 아들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고 그토록 부러워하던 상견례와 결혼까지 이루어졌으니 곡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한 해였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대사라고들 하는데 저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돈과 참으로 재미있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들이 취업을 한 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전혀 계획에 없던 상견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말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아들이 며느리가 될 아이와 한참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모처럼 올라오셨으니 뭘 해드리면 좋을지 의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들이 슬그머니 웃음을 띠며 이참에 여자친구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얼떨떨하고 있으니 아들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양쪽 어머니끼리 가볍게 만나는 자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계획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상견례라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내심 궁금하던 차이기도 했고 얼떨결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쪽 어머니끼리만의 번개 상견례가 성사되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집에 다녀오는 길이라 간편하게 입고 왔던 터라 상견례 자리에 내놓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차림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장모님이 멋쟁이시니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된다며 최대한 꾸미고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는데 아들이 휴대폰을 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문자를 보내온 모양으로 사돈께서 방금 상견례에 입고 나올 옷을 사러 백화점으로 달려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사돈은 백화점으로 향하셨는데 저는 이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웃다 말고 신경이 쓰였는지 첫 상견례부터 기죽으면 안 된다며 자기 카드를 내밀고 저를 백화점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백화점 옷을 한번 입어보겠냐 싶어 저도 서둘러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둘러보다가 어느 가게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르고 있는 옷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뜬 뒤 점원에게 방금 그 옷이 또 있는지 물어 입어보니 제 스타일에 꼭 맞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옷을 구입해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얼마 후 사돈께서 들어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이 입고 오신 옷이 제 옷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곧 백화점에서 스쳐 지나간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사기 직전에 같은 옷을 먼저 집어들고 가셨던 분이 다름 아닌 사돈이셨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곳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이 도통 인연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로 웃음으로 어색함을 달래며 상견례를 마쳤지만 자리 내내 민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팔자에 없는 백화점 옷을 한번 사입었더니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되었으니 역시 둔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웃음이 나는 두고두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즐거운 상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연. 힘겹게 얻은 시아버님의 사랑. 몇 개월 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3년 넘게 연애를 이어오다 어렵게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것도 겨우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예비 시아버님과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심하셔서 주변에는 헤어졌다고 속인 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작년 10월 예비 신랑이 눈물을 섞어가며 아버님께 진심을 털어놓았고 아버님은 그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고 아버님은 오히려 그 침묵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하는 두루뭉술한 말보다 말없이 입을 다문 그 태도가 더 믿음직스럽다며 그 여자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무슨 말을 드렸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신랑에게 잘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매일 한 번씩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지내시라는 짧은 안부를 전하면 아버님도 밥은 먹었냐고 짤막하게 받아주시곤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처음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해보자, 살갑게 애교도 부려보자 마음을 다잡으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낚시를 무척 좋아하시는 아버님은 얼마 전 예비 신랑과 함께 낚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전날 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전화를 받으실 때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알겠다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낚시터에서 아버님은 예비 신랑에게 제가 했던 말을 이야기하시며 내내 웃음을 멈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제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예비 신랑도 울컥해서 감정을 추스르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 그 문자를 받고는 그만 펑펑 울어버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양가의 반대 속에 마음을 졸이며 버텨온 몇 년간의 서름을 단번에 날려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화 통화에서는 농담도 하고 애교도 떨었지만 막상 직접 뵙게 되면 긴장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님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아버님, 늘 당신 걱정보다 자식 걱정을 앞세우시는 아버님께 그 자리에서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번째 사연. 드디어 노량진 생활 시작. 올해
2월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도 하기 전에 노량진에 입성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벌써 열흘째 그동안의 일을 적어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집에서 통학을 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타지에서 방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고시원 내부 환경과 시설, 학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몇 군데를 추려보았습니다. 가격이 기준에서 빠진 이유는 고시원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름 엄선한 곳들에 전화를 걸었는데 방을 구하는 학생이라며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 첫마디가 왜 그리 쑥스럽던지요.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미 방이 다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1월 1일 노량진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여러 곳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몇 군데 빈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골목 끝에 자리한 초라한 주택이었는데 철문 하나가 현관이자 보안의 전부였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방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데다 시설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을 함께 쓰는 구조였고 강은 한 평 남짓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첫 번째보다는 넓고 깨끗했으며 가격도 32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느껴지는 묘한 한기와 비위생적인 주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 봉사활동을 즐겼고 대학에서도 동아리와 해외 봉사 등 공동생활을 무리 없이 해왔습니다. 공동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적응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넉넉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다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마지노선인 30만 원대를 넘긴 43만 원짜리였지만 신축 여성 전용 원룸에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져 있었고 공용 주방도 위생적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밥과 라면, 김치, 빵,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복도도 넓고 조용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와 총무 언니의 인상도 다정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곳을 더 알아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어 결국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저에게 관리인 아주머니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둘러보는 2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방을 계약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사정을 말씀드린 끝에 46만 원짜리 방을 44만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새해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시원 생활 이틀째 칫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화장품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왔는데 정작 칫솔을 두고 온 것입니다. 치약을 조금 짜서 입안을 헹궈봤지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대라면 책 한 권은 너끈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러 처음 건물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꽤 컸습니다. 9층 자습실에 들어서는 순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떼곡히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노량진의 면학 분위기를 몸소 느껴보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리를 떨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강날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을 들어 이른 아침 서둘러 나섰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가 가장 먼저 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수업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으니 일찍 나선 것은 맞지만 예상보다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리 순서뿐 아니라 공부도 앞서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량진 하면 컵밥입니다. 뉴스에서 처음 접한 단어였는데 학원 가는 길에 풍겨오는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요. 개강 둘째 날과 선배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컵밥집을 찾았습니다.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의 메뉴판을 보며 김치 제육볶음밥을 주문했는데 종이컵 크기를 예상했던 저희 상상과 달리 커다란 국그릇에 볶음밥을 수북이 담고 제육볶음까지 얹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에 놀라고 있으니 부족하면 더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충격이었습니다. 맛도 훌륭하고 따뜻한 것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아침마다 제공되는 빵과 주스였는데 일주일을 지내보니 아침에 빵이 준비되어 있을 확률은 절반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이 없어 밥을 푸고 있는데 한 여성이 식빵을 들고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빵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두었다가 나온 건지 본인이 직접 사다 놓은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고작 식빵 하나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빵이 있으면 빵을 먹고 빵이 없으면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밥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상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보낸 열흘간의 기록입니다. 23해 만에 맞이한 완전한 독립, 결코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함께 힘을 내봅시다.